네, 문제 풀이반 2세트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구방법론 1번이고요. 우선 연구방법론 1번은 그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비교하는 연구입니다.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서 1번 같은 경우는 혼합 연구 방법이라는 질문이 나왔어요. 혼합 연구 방법 같은 경우는 질적과 양적 연구 방법을 동시에 진행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1번 보시면 질적 연구 방법과 양적 연구 방법을 결합한 연구 방법이죠. 혼합 연구는 아무래도 두 가지 연구 방법을 다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미숙한 연구자에게 적합한 연구 방법은 아니겠죠. 현상에 대한 이해를 깊이 연구하는 연구가 가능하고 또 내재된 편향이나 결합을 피하고 굉장히 타당도를 높일 수 있고요. 다양한 형태의 자료들을 수집하고 분석하는데 유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해설은 그냥 지난 1차 때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차 때 했던 해설은 주로 좀 넘어가고 새로 나온 걸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네, 신뢰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신뢰도란 무엇이죠? 일관성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일관성, 그 다음에 타당도는 적합성. 근데 그 신뢰도와 타당도에 있어서 신뢰도를 검사하는 측정하는 네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네 가지 방법을 먼저 학습하시겠습니다. 네, 검사, 재검사라고 합니다. 검사한 시기를 일정한 경우를 두고 동일하게 재조사하는 겁니까? 한 번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한 번 하고 두 번 하니까 시간도 많이 들고 비용도 좀 들고 또 뭐가 안 좋을까요? 한 번 했기 때문에 했던 것을 기억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동형 검사라고 합니다. 동형. 복수 양식, 두 개 유사한 양식을 가지고 다시 이렇게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식이 두 개 있어야 되는 거고, 반분은 뭐죠? 반분, 반을 나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1번부터 10번까지 있으면 1번부터 5번까지, 6번부터 10번까지를 나눠서 측정을 비교하는 것을 반분이라고 합니다. 내적 일관성인데 내적 일관성은 좀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신뢰도 계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문항을 계속 비교해 나가는 건데 가능한 모든 신뢰도를 계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내적 일관성에서 나오는 용어 중에 하나가 크롬바흐 알파 값이라고 합니다. 크롬바흐 알파 값은 뭐죠? 네, 신뢰도 계수입니다. 그래서 신뢰도 계수는 뭐냐라고 하면 크롬바흐 알파 값을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신뢰도 검사 방법에서 네, 문제점이 아닌 것은 이라고 했는데 반으로 나누어 검사할 때 상관의 문제는 이건 반분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1번이고요. 반복 측정으로 인한 학습 효과라든가 경제적 비용이 발생한다든가 시간에 따른 실제값의 변화 그리고 선행 측정 결과 영향력이 발생하는 것은 모두 맞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 내용 분석이라고 해요. 내용 분석. 내용 분석이 뭐냐?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용 분석을 하려면 몇 차 자료가 있어야 되죠? 네, 2차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1차 자료는 직접 수집한 자료를 얘기하고 2차 자료는 남이 먼저 만들어 놓은 어떤 신문이나 사진, 영상이나 소설 이런 미리 만들어진 자료들을 수집해서 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내용 분석을 하는 것은 1차 자료를 하는 것보다는 기존 연구들이 있기 때문에 좀 편함이 좀 있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연구 대상자와의 관계도 미치지 않지만 또 별로 좋지 않은 점도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이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죠. 수집하다 보니까 타당도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도 어렵고 또 시간이나 어떤 정확성 있는 자료를 얻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3번에서는 조금 약간 좀 어렵게 나왔어요. 네, 어쨌든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합니다. 기존 자료에 의존하기 때문에 연구의 범위가 무제한적이다. 아무래도 기존 자료를 하더라도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무제한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은 일단 우선 틀리네요. 선정 편향이 발생할 수 있다. 그쵸? 그 다음에 연구 대상자의 반응을 배제할 수 있죠. 당연히 직접 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기존 자료를 활용하는 질적 조사이기 때문에 가설 검증은 필요하지 않다. 이게 조금 맞는 것도 같은데 틀린 것도 같습니다. 예, 다 같죠? 네, 기존 자료를 활용하기 때문에 활용한 질적 조사, 이게 내용 분석이 질적 조사일 수도 있고 양적 조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설 검증이라는 건 이 됐던 것을 다시 한번 하는 거기 때문에 예, 틀린 겁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리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요거는 약간 4번 같은 경우는 조금 헷갈릴 수 있다. 그래서 좀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오류를 발생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도 한번 여러분이 잘 문제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4번 문제입니다. 4번 문제는 거의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문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먼저 보시겠습니다. 가설의 오류라고 하잖아요. 네, 가설 검증을 하다 보면 가설이 맞으면 채택을 해야 되는데 채택하지 않고 기각시킬 때 오류. 또 이게 거짓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기각시켜야 되는데 채택하는 오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무가설이 참인데 기각한다라고 하면은 참, 거짓 중에 뭐가 나온다고 그랬죠? 참이 먼저 나오잖아요. 그래서 참인데 기각하는 것은 1종 오류, 그 다음에 거짓인데 채택하는 것은 2종 오류라고 하고, 1종 오류일 때는 알파라고 쓰고 2종 오류일 때는 베타라고 씁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데 기무가설이 참이 아닐 때, 여기 참이 아니라는 말은 곧 기무가설이 거짓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럴 때 기각할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1 마이너스 베타 검정력이라고 씁니다. 작년 주관식 문제가 이 검정력이었어요. 그러니까 검정력을 좀 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예, 거기에 유의 수준의 동그라미하고 별표를 좀 쳐주세요. 예, 아직까지 굉장히 많은 문제가 나왔는데 유의 수준이 안 나왔어요. 만약에 주관식으로 나온다면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1종 오류의 최대치, 1종 오류의 최대치를 뭐라고 하느냐? 그쪽 기무가설인데 참일대 기각할 확률로 1종 오류의 최대치를 의미하는 건 뭐냐라고 하면은 유의 수준이라고 해서 주관식으로 풀 때도 여러분들이 푸실 수 있도록 작성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무가설이 거짓일 때 채택할 확률을 우리는 뭐라고 그랬죠? 2종 오류라고 했어요. 베타. 그리고 참이 아닐 때 기각할 확률을 우리는 검정력이라고 하고 뭐라고 쓴다고 그랬죠? 1 마이너스 베타라고 해서 4번 해당합니다. 5번 변수라고 해요. 변수. 그래서 변수가 조금 한번 해설을 먼저 보시고 가실까요? 이 변수 또는 변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회조사를 하기 위해서 연구의 목적에 맞게 데이터를 수집하는 어떤 과정을 갖고 있고요. 그런 것 중에서 변수는 각각의 개념을 우리가 계량화해서 측정하기 위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다른 특성에 따라서 그 특성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고 우리가 좀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변수가 뭐 주관식으로 나올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아시는 것, 독립변인, 종속변인, 조절변인, 매개변인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독립하고 종속은 다 압니다. 독립변인은 다른 변인에 영향을 주는 것, 종속변인은 뭐죠? 영향을 받는 것. 그런데 최근에는 이 독립변인과 종속변인보다는 조절변인과 매개변인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조절변인 같은 경우는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친 영향 효과가 다른 변인에 의해 달라지는 것. 그래서 조절변인 때문에 종속변수에 미치는 효과가 달라진다라고 하는데 매개변인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매개변인. 매개변인은 뭐냐면 독립변인이 종속변수에 미친 효과가 다른 예측변인을 통해 발생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독립변인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종속변인의 영향을 주는 변인이 됩니다. 제 연구 방법을 아마 많이 들으셨던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독립변인이 영향을 받고 이제 종속변인 저기 그 매개 변인이 다시 종속 변인에 영향을 주는 변인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을 매개 변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외 변인은 독립 변인이 아닌 종속 변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우리가 가외 변인 또는 외생 변이라고 하는데 독립 변인 때문에 미치는 결과라는 것을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실험 연구에서는 가외 변인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변인들 중에 많은 그 어떤 변인들의 우리가 독립 변인 때문에 종속 변인 영향을 미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변인이 영향을 미치면 어떻게 될까요? 독립 변인 효과가 사라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통제해야 돼요. 통제. 그걸 뭐라고 하느냐? 가외 변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약간 쉽게 나온 것 같으면서도 조금 어렵게 나왔어요. 변수란 각 사람에 따라서 변화적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변수는 연구의 사회 현상에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변수를 기반으로 조작하여 측정하는 것도 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두 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매개 변수는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말한다라고 했는데 매개 변수는 동시에 영향을 미치진 않죠. 어떻게 되나요? 독립 변수에게 영향을 매개 변수가 받고 그 다음에 이 매개 변수가 다시 어디에 영향을 줘요? 종속 변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매개 변수 같은 경우는 둘 다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답은 4번인데 5번도 약간은 조금 많이 헷갈리셨을 것 같아요.
독립변수 조절 매개 종속변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데 이 간해라는 말이 굉장히 의미 있을 것 같아요. 외성 내생 변수가. 그러니까 독립변수가 조절 변수 또는 매개 변수,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칠 때 간해 그런 어떤 관계 속에서 그 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해서 이거는 맞는 문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5번에서 5번이 좀 약간 많이 헷갈리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그래서 6번입니다. 6번을 넘어가면 다음에 설명하는 표본 추출 방법은 이라고 했는데 밑에 표본 추출 확률, 비확률 우리 지난 시간에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의미 있게 봐야 될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이 30대, 40대, 50대 이렇게 나눠놨잖아요. 집단을 나눴잖아요. 우리가 집단을 나누는 건 확률에서 층화하고 집약이 있다고 했고 비확률에서 할당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둘 중에 셋 중에 하나인데 비율이기 때문에 칭화 아니면 할당이다 할 겁니다. 근데 중요한 힌트가 하나 있어요. 뭐죠? 이미 추출하였다. 이미 추출하였다는 게 뭐였죠? 임의적으로 우리가 확률할 때 확률 같은 경우는 대상자, 그러니까 모집단을 알고 있을 때, 비확률은 모집단을 모를 때, 그러니까 모를 때 같은 경우는 임의를 추출한다는 단어를 쓴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할당입니다. 이 문제는 반드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고 확률과 비확률에 있어서 여러분 다시 한번 학습을 하시면서 여러분의 기억을 좀 되새겨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7번 조사 연구의 특징입니다. 조사 연구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있습니다. 집단으로 조사하는 것, 면접 조사하는 것, 우편 조사, 전화 조사, 인터넷 조사인데 이거를 우리가 다 외워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지 말자라고 했어요. 각각의 문제가 나오면 그 문제에서 우리가 좀 유출을 하다라고 했습니다. 집단은 아무래도 단시간에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으니까 굉장히 편리함이 있죠. 또 연구자가 응답자에게 질문이나 대답을 물어볼 수 있잖아요. 만나니까. 그런 것들이 가능하지만 요즘은 기관 협조가 필요하고 또 익명성에 따른 무응답이라든가 사실 여부 확인이 좀 불가한 경우가 있습니다. 면접은 만나서 직접 하기 때문에 높은 응답률이죠. 그리고 심지어 효과를 고려해서 또 뭐 직접 설명하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지만 아무래도 면접은 많은 사람을 할 수 없으니까 비용이 많고 또 조사원이 어떤 누구냐에 따라서 왜곡될 가능성이 많다. 우편 조사는 어때요? 적은 조사 비용으로 멀리까지 갈 필요가 그죠? 안 가도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해남까지 간다라고 한다면 왔다 갔다 비용과 시간 많이 들겠잖아요. 그리고 이제 조사원을 직접 만나지 않으니까 이런 오류도 적습니다. 그런데 어, 잘 안 오죠. 횟수율이 굉장히 낮죠. 그러니까 또 질문에 대한 문항도 파악이 어렵고 그러니까 이제 횟수를 높이기 위해서 막 선물도 보내고 그렇습니다. 전화조사는 어때요? 조사 대상자와 쉽게 접촉할 수 있고 또 물어도 볼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지만 질문 문항이 굉장히 많은 경우에는 부적절하고 또 특정 집단의 어떤 조사가 이렇게 어렵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인터넷도 마찬가지죠. 인터넷은 오히려 다수의 인원을 하기 때문에 더 편리하게 할 수 있지만 조사 대상자가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한정적이고 메일 주소를 확보해야 된다는 점에서는 좀 단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 일반적인 특성으로 모르는 것을 모두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응답 대표성이 보장될 경우 일반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응답 표본의 대표성이 당연한 거죠. 응답 표본의 대표성이 높으면 아무래도 대표성이 높다는 건 뭐예요? 모집단이 높다는 거는 일반화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그 다음에 특수한 사례를 여러 측면에서 심층적으로 연구할 수 있다. 특수한 사례를, 개별 사례를 여러 측면에서 심층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조사 연구라기보다는 주로 질적 연구, 그러니까 면접 조사에 해당하지만 질적 연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지 조사의 경우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하면 자료 수집이 아무래도 용이하죠. 우리 구조화된 설문지, 비구조화된 설문지는 아마 아시고 계셔야 될 거고 학습하는 중에 또 나올 겁니다. 전화조사는 간단한 조사 내용을 신속하게 할 수 있고 우편 조사는 쉽게 할 수 있지만 횟수율이 낮다라고 해서 답은 네, 4번입니다. 이 2번 같은 경우는 여기 조사 연구긴 하지만 이건 질적 연구에 오히려 더 적합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8번이에요. 8번 우리 종단 연구하고 횡단 연구 했었잖아요. 종단 연구는 뭐죠? 시간의 간격을 두고 2번 이상의 시점에서 하는 것. 그 다음에 반복적으로 하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들고 하는 거잖아요. 횡단 연구는 뭐예요? 한 번 연구를 하기 때문에 동시에 표집하기 때문에 딱 시간도 적게 들지만 어떤 경향성을 알 수 없는 거다라고 했잖아요. 종단 연구의 종류 지난 시간에 했었잖아요. 패널.
동일한 모집단을 반복해서 하는 것. 추세는 같은 방법으로 하되 모집단이 같지만 어때요? 표본은 매번 달라지는 것. 코호트는요, 동일한 유사한 생애 경험을 가진 집단을 반복적으로 조사하는 걸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여기서는 이 8번 문제가 약간 문제를 좀 꼬았어요. 그래서 좀 약간 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자, 미리 선정된 조사 대상의 특성 변화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추적한다. 미리 선정됐는데 대상자가 바뀌었다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추적했대요. 그러니까 이거 분명히 종단 연구예요. 근데 종단 연구 중에 패널이냐 추세냐 코호트냐라고 하는 것을 찾는 거였어요. 네, 이거 당연히 뭐죠, 이거? 예, 시간의 흐름에 따니까 종단 연구지만 저기 뭐 표본이 달라졌다는 얘기는 없기 때문에 패널입니다. 네, 특정 집단 간의 특정 타이야. 특정 시점에서 집단 간의 특성 타이. 특정 시점, 집단 간. 뭐예요? 한 지점에서 한 번 정도를 한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횡단 연구에 해당합니다. 시간에 따른 모집단의 특성의 변화를 시기별 표본 분석, 시기별이라는 건 그 시기마다 대상자가 달라진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추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2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문제가 조금 밑에 거하고 같이 좀 공부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약간 좀 꼬아서 낸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9번은 조금 설명이 좀 긴데요. 9번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뭐냐면 그 의회 활동에 참여한 두 집단이 있는데 두 집단의 평균은 동일했대요. 근데 참여 집단의 분산이 별량이 비참여 집단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산이 작다는 것은 옹기종기 모여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네, 이게 이제 표준 편차와 분산에 대한 설명인데 이것만 먼저 보실까요? 네, 우리가 50점부터 90점까지 있어요. 이 집단의 평균은 몇 점이죠? 70점. 편차는 어떻게 되죠? 평균과의 차이를 해서 더하니까 다 0입니다. 그래서 편차를 구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렸고, 이 분산을 우리가 그래서 구한다. 분산을 구할 때는 플러스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제곱근을 씌우고 표준 편차는 루트를 씌운다. 그래서 이것을 표준 편차라고 한다고 그랬고, 표준 편차는 14.14에 해당한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제 연구 방법론을 들으신 분과 안 들으신 분이 계신데, 연구 방법을 들으셨던 분들은 아마 이 문제는 계속 보셨기 때문에 조금 쉬우실 거고, 연구 방법을 조금 안 들으셨던 분들은 아마도 조금 더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네, A집단과 B집단은 있습니다. 이 두 집단의 차이인데 무슨 얘기냐면 A집단은 평균점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50점부터 90점까지 있는데 70점이잖아요. 그런데 B집단은 어떻게 돼요? 예, B집단은 평균값은 동일하게 70점이지만 옹기종기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집단의 차이가 뭐냐? 두 집단은 서로 다른 산포도, 점수가 다르잖아요. A집단과 B집단의 평균은 70점으로 동일하고 B집단의 변동성이 어때요? A집단이 더 크죠. 그리고 평균을 중심으로 B집단 같은 경우는 집중되어 있고, 그 다음에 B집단은 A집단보다 더 동질적인 집단이고, A집단의 분산이 B집단의 분산보다 더 크죠. 어떻게 돼요? 분산이 이렇게 A집단 같은 경우는 200인데 B집단 같은 경우는 11.6이고 표준 편차도 작으니까 더 작다. 저기 A집단이 더 분산이 크다. 이것을 비교하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분산이 비참여 집단이 비참여 집단보다 작다는 얘기는 뭐예요? 비집단, 옹기종기 모여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여 집단이 비참여 집단보다 변동성 수준이 높다. 틀리잖아요, 이거. 예, 딱죠. 두 집단의 평균 차이가 있죠. 참여 집단이 비참여 집단보다 더 동질적이죠. 참여 집단이 비참여 평균 중심적으로 집중되어 있죠. 맞죠? 두 집단은 서로 같은 삼포도 경향을 보인다. 삼포도가 다르죠. 그러니까 답은 9번은 4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0번입니다. 타당도하고 신뢰도예요. 타당도하고 신뢰도. 네, 타당도는 뭐라고 그랬죠? 신뢰도는 뭐라고 그랬죠? 일관성 있게 측정했느냐. 예,
동일한 개념을 반복적으로 측정하면 동일한 값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였고요. 이 신뢰도 값을 우리는 뭐라고 그랬냐? 뭐라고 그러냐? 크롬바흐 알파 값을 신뢰도 수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타당도는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얼마나 정확히 측정했느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내용 타당도, 기준 타당도, 구성 타당도, 또 안면 타당도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자, 여기서 연구자는 측정 도구 중에서 타당도에 더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신뢰도에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네, 그 개발자는 아무래도 타당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다고 또 신뢰도가 무조건 검증되었다는 것이 타당도가 검증되었다는 걸 의미하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타당도와 신뢰도에 관한 건데, 타당도는 연구 방법, 절차, 실제로 의도와 목적과 일치하는 정도다. 이게 타당도예요. 타당도. 혹시라도 이렇게 나오고 타당도를 가로놓기 하면 쓰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신뢰도 연구의 방법 또는 절차에 각각의 측정에서 일치하는 정도 맞죠? 타당도와 신뢰도는 연구계획 측정 도구 사용해서 상호 연관성이, 관련성이 있을 수는 있죠. 무작위 오차는 신뢰도와 관련이 있고 체계도 오차는 타당도와 관련이 없다. 이건 잘 모르겠어요. 네. 측정 도구에 있어서 타당도보다는 신뢰도가 더 중요하냐? 아니죠. 뭐가 더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타당도가 더 중요하다라고 했죠. 연구자는 타당도에 관심을 더 가져야 됩니다. 자, 4번 같은 경우 무작위 오차는 신뢰도와 관련이 있고, 그렇죠? 체계적 오차는 타당도와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건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요거 하나는 조금 별표를 주고 아 그렇구나 하고 조금 외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1번입니다. 사후 비교 검증 방법으로 묶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통계 분석에서 T검증과 F검증을 배웠죠. T검증과 F검증. T검증은 뭐라고 그랬어요? 두 집단의 평균값의 차이, 독립T, 대응T, 단족T가 있다. 그 다음에 F검증은 뭐라고 그랬죠? 분산 분석 또는 F검증은 두 집단 이상의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을 때 사용한다라고 했어요. 그때 일원 배치, 독립변인이 한 개이면 1원 배치, 독립변인이 두 개이면 2원 배치라고 이야기했고요. 분산 분석 같은 경우는 사후 분석을 한다. 집단 간 차이가 났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집단 간의 차이가 발생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다라고 했고, 어떤 게 있다고 그랬나요? 터키, 샤페, 덩컨 이런 게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LSD나 본페로니, 시다, 균넷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사후 검증 방법으로 바르게 묶인 것은 이라고 했고, 여기에서 정답은 3번이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사후 분석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좀 쳐놓고 별표를 쳐놓고 아 사후 분석이 향후에 시험 문제로도 나올 수 있겠다. 주관식으로도. 그때 뭐 두 집단의 평균 차이가 나타났을 때 그 구체적으로 어떤 집단 간의 차이가 발생했는지를 알아보는데 터키, 샤페, 덩컨 등이 사용된다라고 하면 주관식 뭐예요? 네, 사후 검증이다, 사후 분석이다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자, 12번이 이제 마찬가지로 방금 설명했던 거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따른 무엇? 자원봉사 활동 시간의 평균을 통계적 방법으로 평균을 비교하는 분석 방법은 뭐냐, 뭐 통계 방법은 뭐냐라고 하면은 찾는 거죠. 네, 뭐라고 그랬어요? 세 집단 이상이니까 분산 분석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제가 다시 여러 가지 그 방법들을 작성해 놨기 때문에 여러분 한 번 더 학습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타당도예요. 타당도, 구성 타당도. 구성 타당도의 개념 중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제시해 놨습니다. 네, 구성타당도 같은 경우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1차시 때. 네, 우리가 타당도를 할 때 내용 타당도, 기준 타당도, 구성 타당도가 있다. 이 구성 타당도는 구인 타당도라고도 이야기한다라고 했고요. 이 구성 타당도에는 뭐와 뭐가 있다? 수렴과 판별이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수렴과 판별에 대한 내용을 여기다가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동일한 개념을 서로 상이한 측정 도구를 이용해서 그 측정한 결과값 사이의 상관관계가 높을수록 동일한 개념, 상이한 측정 도구 이럴 때 우리는 수렴 타당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상이한 개념을
동일한 특정 도구를 할 때 우리는 무엇이 높다고 했어요? 판별 타당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1번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타당도 한번 했기 때문에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타당도 위험 요인은 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부전자 호송공장에서 조명도와 생산성의 관계를 연구했는데 연구 가설은 조명이 밝을수록 생산성이 높아질 거라고 설정했다. 시험자들은 자신들이 관찰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함으로써 어두운 조명에서도 생산성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사전 검사에 대한 반응이 여기 나왔나요? 네, 나오진 않았죠. 플라시보 효과, 뭐, 우리가 약을 먹을 때 이게 그거 아닌가요? 플라시보 효과? 네. 내가 이 약을, 여기 별 효과가 없는데 효과가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어떤 믿음 때문에 나타난 거 아닌가요? 통계적 호기 회귀 영상, 그 다음에 편향된 표본 설정 나오지 않죠? 실험 섭취에 대한 개입 반응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내적 타당도, 외적 타당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실험 연구에서는. 그런데 여기서는 이런 내적 타당도, 외적 타당도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이 반응성, 상호작용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외적 타당도에 영향을 미치는 이걸 나왔는데요. 이거는 이제 호손 효과라고 하잖아요. 호손 효과 아마 여러분 그 기관 응용론에서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네, 이 내적 타당도와 외적 타당도는 저희가 실험 연구의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요. 여기서는 문제에 대한 거는 5번으로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또 넘어갈까요? 우리 주관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주관식은 어디에 있죠? 네, 페이지는, 네, 쭉 넘겨주세요. 네, 주관식입니다. 42페이지입니다. 42페이지. 연구에 있어서 부정행위에 대한 부분이, 연구 윤리나 부정행위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네, 이 연구 부정행위에서는 5가지를 좀 다시 한번 기억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표절은 뭐 누구나 다 아는 거잖아요, 여러분. 타인의 아이디어나 이런 것을 인용 없이 사용하는 것. 네, 그 다음에 중복출판이요, 중복출판. 중복출판이라는 단어 속에 나타나 있잖아요. 뭐예요? 부풀릴 목적으로 이미 출판되었던 것을 다시 출판하는 것. 네. 부당한 논문 저자도 마찬가지죠. 논문 저자인데 부당하다. 논문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또 연구도 참여하지 않았는데 부여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주관식에서 이 2가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변조, 속일 목적으로 자료를 또 조작하거나 임의로 변경하여 어떻게 진짜처럼 꾸미는 것, 이걸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위조는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 결과 등을 뭐 하는 것? 허위로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1번 같은 경우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뭐죠? 위조. 그 다음에 2번째 연구 결과 등을 왜곡하는 행위를 변조, 그러니까 바꾸는 거죠. 변형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적절한 이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우리는 표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 16번은요, 우리가 그 표본조사와 관련된 개념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표본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기억하실까요? 모집단 뭐죠? 연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집단. 자, 내가 연구하는 모든 집단.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의 자원봉사 의식을 알고 싶으면 내 모집단은 누구예요? 대한민국 청소년. 내가 어떤 특정 자치구의 청소년들의 자원봉사를 알고 싶다 그러면 그 자치구. 이런 식으로 모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집단, 연구하려는 이걸 우리는 무슨 조사? 전수조사라고 하고요. 표본 같은 경우는 모집단의 가장 대표하는 일부분을 우리는 표본이라고도 이야기하고 표본조사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들을 가져가는 연구를 표본조사라고 합니다. 표본 틀은 뭐예요? 표집 틀, 모집단 내에 포함된 정보 리스트, 네, 표집 틀이라고 하기도 하고 표본 틀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네, 표집, 모집단으로 뽑는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모수치, 연구 대상으로 설정된 모집단의 특별한 값, 이것을 우리는 모수치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통계치는요, 표집을 통해 추출된 표본들만을 조사해 얻어진 값을 뭐라고 그래요? 통계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집단 중에 표본을 선정함에 따라 발생한 오차를 표본 오차, 표집 오차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앞에서 모집단 선정된 구성원을 전수 조사해서 얻어진 값을 포함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전수조사에서 얻어진 값 모수치, 표본을 조사해서 얻어진 값을 뭐라고 그래요? 통계치. 모집단 내에 포함된 조사 대상자들을 의미하는 정보를 의미하는 거는 우리는 표본틀 또는 표집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8번은요, 과학적 연구라는 용어예요. 이거는 별표를 좀 쳐놓으시겠어요? 우리가 과학적 연구란 뭐냐라고 하면은 엄밀한 논리적 절차에 따라 이론으로부터 어떻게 낸 거예요? 연역적으로 도출해낸 가설을 경험적으로 확인하거나 또 경험적으로 관찰된 자료들을 귀납적 추론을 통해 동그라미 쓰세요. 일반화시킴으로써 과학적 연구는 일반화시키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일반화시킴으로써 이론을 구성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걸 우리는 연역적, 귀납적, 일반화라고 이야기하고요. 네, 여기는 3번이 아니라 4번이었네요. 네, 조금 바꿔주세요. 4번으로 바꿔주시고요. 연구 결과에서 의도하지 않았던 우연한 결과를 발견해내는 것, 훌륭한 결과를 우연히 발견해내는 것을 우리는 서렌디퍼티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피면접자가 어떤 질문에 대한 부족한 대답을 하거나 대답을 제대로 하지 않을 때 추가적인 질문을 통해 원하고자 하는 대답을 이끌어내는 면접조사 방법 뭐예요? 프로빙이라고 했습니다. 케어 묻기. 즉 면접할 때 내가 면접자에게 질문을 하다가 더 궁금한 게 생겼어요. 그럴 때 물어보는 것을 우리는 프로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면접할 때 자꾸 물어보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피면접자가 굉장히 불안을 느끼기 때문에 조금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그 주요 용어 중에서 또 통계적 주요 용어 중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중심 경향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심 경향치. 우리가 중심 경향치. 어떤 모집단 혹은 표본으로부터 얻어진 값들이 특정한 값으로 몰리는 현상을 우리는 중심 경향치라고 해요. 자, 통계적 그 빈도 분석에서 나오는 단어들이에요. 이 용어는 주로. 최빈치는 뭐죠? 가장 많은 사례수. 중앙치는요, 값을 순서를 쭉 나열했을 때 가운데 있는 수, 두 개의 집단 나눴을 때 홀수일 때는 하나이겠지만 짝수일 때는 우리가 2분의 1로 나누기도 합니다. 범위는요,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의 차이. 평균은요, 전체 사례수를 더한 다음에 총 사례수로 나눈 것. 편차, 우리 아까 그 청문회 때 했었잖아요. 편차,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값 모두 더하면 뭐가 된다? 0이 된다. 그러니까 내 값들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알고 싶다라고, 평균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알고 싶다라고 할 때 하는 것은 뭐예요? 분산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추출된 표본들의 각 측정에서 평균치를 뺀 편차를 그리고 아까 제곱했잖아요. 그것을 사례수로 나눈 것이라고 합니다. 또는 다른 말로 분산은 어떤 흩어짐의 정도를 의미하기도 한다. 표준 편차는요, 추출된 표본 전체가 표본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그러니까 아까 추출된 표본에서 우리가 전체 값이 5개 값이 70점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냐라고 했을 때 14.14가 나온 게 있었잖아요. 이것처럼 값을 좀 구하고 싶은 거예요. 이럴 때 우리 쓰는 건 표준 편차고, 이거는 분산에 뭘 씌운다고요? 제곱근 루트를 씌운다고 그랬죠. 루트. 그리고 평균치와 편차정도를 나타내는 통계적 수치이고, 표준 편차가 클수록 어떻게 돼요? 평균에서 떨어진 값이 많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많이 떨어진 값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유도라는 건 여러분들한테 안 했는데 이건 좀 별표 쳐놓으세요. 통계 분석에 사용되는 분포나 검정 통계량 등에서 추정할 수 있는 독립적인 데이터의 개수, 자유롭게 관측 가능한 표본의 수를 우리가 자유도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심극한 정리, 평균, 표준 편차의 모수를 가진 모집단 분포에서 분포 모양과 관계없이 표본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서 표집 분포가 평균인 정규 분포가 우리가 종 모양이잖아요. 정규 분포에 근접해 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단어들이 주관식으로 조금 설명만 나오고 주관식을 쓰는 문제가 좀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예과의 문제를 낸 겁니다. 자, 변이를 측정할 방법으로 분포의 평균치의 편차 정도를 나타내기 위한 통계적 수치이고, 추출된 표본들이 표본 평균에서 떨어져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표준 편차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평균과 표준 편차의 모수를 가진 모집단 분포에서
분포 모양과 관계없이 표본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표집 분포가 평균 분산인 정규 분포에 근접해 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조금 더 여러 사인들을 보여주면서 냈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심 극한 정리다라고 하는 거고, 이게 좀 중심 극한 정리는 되게 좀 어려운 단어이고 표준 편차도 조금 어렵지만 여러분이 나오신다면 쓸 수 있고, 나머지 것들은 좀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혹시 나온다면 틀리지 않고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용어들은 빈도 분석에서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아까 매개 변인, 조절 변인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 조금 이해가 덜 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걸 통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립 변인은 다른 변인에 영향을 주는 변인이고요. 동속 변인 영향을 받는 변인입니다. 가해 변이라고 하는 것은 독립 변인이 아닌 동속 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가해 변인 또는 외생 변인이라고 합니다. 즉, 종속 변인에 영향을 미치는데 독립 변인 때문에 영향을 미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변인이 막 영향을 미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미치는 결과를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실험 연구에서는 가해 변인을 제거해 주는 게 좋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조절하고 매개 변인을 제가 넣어놨어요. 조절 변인은 이런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게 독립 변인인데 종속 변인에 영향을 주는데 이 조절 변인이 어때요? 영향을 받지 않죠. 아무것도. 자, 매개 변인은요. 보세요. 직접 효과도 있지만 이 매개된 게 독립 변인이 어떻게 돼요? 종속 변인에 매개 변인에 영향을 주고 매개 변인이 다시 종속 변인에 영향을 주는, 그러니까 독립 변인에 영향을 받고 영향을 주는 변인이에요. 혹시라도 헷갈릴 수 있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외모가 발표 능력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런데 이 외모가 뛰어난 사람들은 어때요? 아무래도 자신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모가 뛰어나면 자신감이 좀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매개 변인의 독립 변인이 외모가 독립 변인이고 종속 변인이 자신감이겠죠. 근데 이게 다시 자신감은 어떻게 돼요? 자신감이 높으면 발표도 잘하잖아요. 이때는 어떻게 돼요? 이 매개 변인이 독립 변인이 되고 이게 종속 변인이 되니까 이렇게 영향을 주는데, 공감 능력은 외모가 뛰어나다고 공감 능력이 뛰어난 건 아니잖아요.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영향도 받지 않는 하나의 새로운 변이, 영향을 주는, 그냥 영향 효과가 다른 변인에 달라지는 변이를 우리는 조절 변인이다라고 하고, 이게 주관식과 객관식으로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독립변인의 결과인 동시에 종속 변수의 원인이 되는 변수로 두 변수의 관계를 중간에서 설명해 주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라고 하면 매개 변수 또는 매개 변인이라고 하고요. 독립 변수가 동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강화해 주거나 약화해 주는 변수를 의미하는 것을 조절 변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객관식이나 주관식으로 나왔을 때 틀리지 않고 쓰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면 됩니다. 네, 이 질적 연구입니다. 질적 연구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질적 연구는 하나 꼭 나온다, 주관식이든 객관식이든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생애사는 뭐죠? 한 개인의 삶을 문화적으로 연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쳐요. 내러티브 연구라고도 합니다. 내러티브. 뭐 예를 들면 윤종주 시인 한 명이라든가 뭐 고흐 한 명이라든가 이렇게 한 사람을 연구하는 거예요. 연구가 하더라고요. 현상학은 어떤 현상이나 개념에 대한 것을 대한 개인의 체험을 두고 체험에 관심을 두고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사람들이 나타나는 많은 현상들, 예를 들면 중이병이라든가 문둔형 외톨이라든가 이런 것들입니다. 뭐 가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경험이나 현상은 객관적으로 존재되는 것이 아니라 질적 연구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석하는 거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더라. 지오르기는 어떤 현상학에 대한 연구입니다. 사례 연구는 관심 있는 대상의 어떤 기록이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도 예를 들면 우리 뭐 세월호 사건이라든가 이태원 참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걸 사례 연구라고 하고요. 문화기술지 또는 민족지적 연구라고 합니다. 어떤 집단에 들어가 장기간 참여 관찰하면서 그 집단의 구성원들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여기 위에 써놓으시면 아마존의 눈물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직접 그 집단에 들어가서 참여 관찰하면서 하는 겁니다. 근거 이론은 어떤 현상에 대한 이론을 생성하거나 발견할 때 사용합니다. 다른 것도 이론을 만드는데 근거 이론만 이렇게 특히 만드느냐, 네, 그런 걸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대신에 여기에서 근거 이론은 꼭 나오는 단어가 있다고 했죠. 뭐죠?
개방 코딩, 축 코딩, 선택 코딩, 즉 코딩 과정이 나오면 이건 근거 이론이다. 그리고 개방 코딩, 축 코딩, 선택 코딩을 설명해 드리지 않았는데, 개방 코딩은 자료를 해체해서 문장의 형태로 의미 있는 단어로 개념하는 것, 하위 범주들의 연관을 지어 새로운 방식으로 자료를 재조합하고 이러한 범주화시킨 정교한 자료를 이론으로 만드는 걸 선택 코딩이다라고 해서, 혹시 문제가 조금 더 들어가면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